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계발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능력 중 경청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좋은 경청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숙지해서 향후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또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긍정적,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자기계발 역량 강화 과정은요, 변화하는 사회 산업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단계별 자기관리 계획 수립 방법을 숙지해서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강의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관리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목표 정립 그리고 도달을 위하여 자신의 행동 및 태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그리고 경청 능력 기르기,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능력 기르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에서는요, 의사소통이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두 번째 일 경험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사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뜻, 이것이 바로 의사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소통은요, 뭔가 막힘없이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죠. 연결해서 의사소통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뜻이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의사소통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이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전달된 내용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자,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심이 되는 주제의 차이 또는 경험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대로 된 원활한 의사소통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구성원들 지각의 차이를 좁혀줄 수 있고요. 선입견을 줄이거나 또는 제거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내에 공감의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할 때 팀워크의 향상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들 간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이것은 실적으로까지 연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경청은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말을 할 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상대방의 말을 아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냥 말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더욱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할 때 주의 깊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즉,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경청, 하나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자, 먼저 소극적 경청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그냥 반응 없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 하시는 건데, 자, 이거 가지고는 온전한 좋은 경청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적극적인 경청에 한번 도달해보자 라는 취지로, 자,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관심이 있다는 증거겠죠. 두 번째는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를 요약하거나 그대로 따라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므로 해서 상대방이 와, 정말 내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주로 공통적으로 경청의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우리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뽑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경청하는 습관을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말하는 거, 읽는 거, 쓰는 거에만 골몰해 왔지만 정작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청의 힘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사례를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A 회사와 B 회사에서요. 자, 부하와 그리고 팀원 간의, 상사와 그리고 팀원 간에 주고받던 대화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A 회사의 팀장은요, 업무 스킬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아주 깊은 그러한 상사입니다. 자, 이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팀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나 됐지? 라고 물었더니, 자, 팀원이 3개월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팀원을 향해서 상사분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놀랍게 잘 적응하고 정말 꽤 빨리 일도 잘하는데 아주 마음먹고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모양 같아. 나는 자네가 우리 회사에 와준 게 정말 다행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팀장이 이런저런 상황의 업무들을 친절하게 팀원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 B 회사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B 회사의 팀장님은요, 조금 날카로우신 분이신가 봐요. 팀원의 실수가 항상 못마땅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하신대요. 어떻게?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입사한 지가 언젠데?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래 팀원들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직률이 높았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 팀원을 또 믿지 못해서 아주 작은 것도 팀장이 직접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A 회사와 B 회사는요, 어떤 면의 차이를 보였냐면, 팀장과 그리고 팀원 간에 배려 또는 칭찬이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B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던 A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직률이 낮고요. 그리고 간단한 일은 대부분 팀원들이 모두 맡아서 했다고 해요. 결국에 이렇게 돼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팀장은 팀 목표 등 더 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소통의 차이가 A회사와 B회사의 이직률, 그리고 실적, 조직의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계신 조직은 어떤 분위기신가요? 혹시나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면 우리 팀원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던지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경청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경청이 잘 안 되는, 경청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인을 지금부터 6가지를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크게 짐작하기, 대답할 말 준비하기, 또 걸러내기, 판단하기, 다른 생각하기, 조언하기. 자, 이것들이 바로 경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짐작하기입니다. 짐작하기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팀장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네는 항상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의견 말하는 게 진짜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지금 아까 저 얘기를 하면서 내용은 칭찬인 것 같지만 나를 좀 쳐다보는 눈이 좀 곱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속으로는 내가 너무 버릇없이 나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짐작하기는 좋은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 집중하시는 거예요. 즉, 남의 말을 듣지 않고요. 대답할 말에 더 집중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갔을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 앞에서 친구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친구의 노래를 듣는 대신에 내가 부를 노래를 계속 고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 노래가 끝나는 거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제대로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걸러내기인데요. 자, 걸러내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상대의 감정, 예를 들어서 상대가 특별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불안해하거나 또는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좋지 않은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피하고 회피하고 싶고 또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냥 걸러서 들으시는 겁니다. 대강 들으시고 나서 그래 큰일 아니야, 별로 문제 없어 라고 단정을 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걸러내기 역시 경청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판단하기입니다. 자, 판단하기는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어떻게? 이 친구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 친구는 책임감이 없어. 이 친구는 항상 문제야. 라는 식으로 미리 판단을 내려놓고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어디 하나만 걸려봐라 라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찾으려는 곳에 집중되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으로 뭔가를 먼저 선언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판단하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상대방이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낚시에 최근에 막 취미가 생겨서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딜 갔다 왔고 다음 주에 어디를 갈 거야. 낚시할 때 기분이 어떤지 알아? 와, 정말 끝내줘. 내가 왜 여태까지 낚시가 이렇게 좋은 거 몰랐지?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 분의 얼굴을 표정을 보세요. 자, 표면적으로는 듣고는 있는데 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들어주자. 그런데 자꾸 눈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시선이 떨어지고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듣는 입장에서는 나는 표내지 않고 그냥 이야기 끝까지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 얘기를 잘 안 듣지?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내가 뭐 실수했나? 이 사람 무슨 문제 있나? 라고 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청이 이루어지기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조언하기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상사에게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자주 동료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바로 상사가 문제 해결에 들어갑니다. 자주 사람들과 부딪히는 건 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문제점을 잘 생각해보고 개선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한번 받아봐. 자, 마음의 힘듦을 얘기했던 이 팀원이 과연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대신에 문제를 본인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대답을 하실 경우에는요, 상대는 이런 걸 느껴요.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좌절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그냥 공감해 주시면 돼요. 아, 정말 힘들겠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웠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어. 라고 토닥토닥 이야기해 주시면 상대는 위로를 받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조언도요, 너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직접적인 조언에 뛰어드시는 건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훌륭한 어떤 경청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 이거는요, 말하는 상대방의 언어적인 것,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산만한 행동 하지 마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는 문자 다 답변해 주시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내 얘기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다른 행동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언어적인 말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 톤, 그리고 자세, 태도, 이런 것까지 주의 깊게 집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줄 때 상대방은 정말 내에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 즉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것이 바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인정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상대방은요, 기꺼이 다 내어주세요. 어떻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아주 많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꺼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생각들을 폭넓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확성을 위해 요약하시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 이해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대로 간결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거나 또는 요약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했죠? 라는 사인이 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이야기를 지금 공감하고 있네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개방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평보다는요, 조금 넓게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라고 폭넓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본인의 생각을 아주 넓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왜 이렇게 묻는 거는 좀 피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어제 회의 중간에 그냥 가셨어요?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자, 어떤 느낌 받으세요? 뭔가 추궁하고 뭐 이렇게 탓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자, 경청이 잘 되려면요, 이러한 추궁하거나 압박을 주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따뜻함을 조성할 수 있는,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그러한 훈훈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청이 되기 위한 훈련 방법 5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공감에 반응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공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에 반응하기 위해서, 즉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요, 내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2번째는요,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 그리고 생각에 아주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공감을 할 때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자, 적극적 경청을 위한 반응의 극대화. 자, 이를 위한 3가지의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각적 반응을 보여주세요. 2번째는 정직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3번째는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입니다. 자, 즉각적 반응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적합한 피드백을 바로 주시는 겁니다. 예,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네 얘기 정말 내가 이해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해하는 그 순간에 표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바로 표현해 주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번째는요, 정직한 반응이에요. 즉,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비유를 맞춘다거나 예, 그렇죠 하고, 또는 대충 넘어가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대신에 솔직하고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게 정직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바로 필요하고요. 3번째는요,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입장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라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경청을 위한 반응의 극대화를 위한 3가지 방법, 즉각적 반응, 정직한 반응, 그리고 지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제프 킨들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요, 출근할 때마다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대요. 자, 그러면서 만나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신 거예요. 자, 오늘도 내가 이 직원의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잘 들었어 라고 생각이 들면, 자, 왼쪽 주머니에 있던 1센트짜리 동전을 하나씩 오른쪽 바지 주머니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즉, 10개의 동전이 모두 옮겨질 때까지 직원들과 수평적인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겠죠. 즉, 이는 공동체 간의 유연한 소통을 위한 이 제프 킨들러 회장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또 우리 팀원들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또는 나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기관리 능력 기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관리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기관리를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및 일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의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곳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예, 큰 꿈을 꾸게 되죠. 자, 이렇게 꿈을 꿀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겁니다. 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을 꾸기만 하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꿈을 꾸기 위해서 스스로의 꿈을 그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열심히 구체적으로 나의 현 생활에서 자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자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도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의 5단계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먼저 큰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전은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미래의 그림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비전의 수립에는요, 내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가치관이나 내 삶의 원칙과 목적,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중단기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나 또는 목표의 수립을 하는 것이 1단계에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비전이나 목표를 제대로 수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속적인 열정, 그리고 몰입에 이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는요, 해야 할 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러한 아주 심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 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자, 이런 것들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자, 더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보완할 점을 과연 어떻게 내가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루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직접적으로 발을 움직이셔야 돼요. 수행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중간에 고찰을 통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 방향이 아닌가 보다 해서 수정, 이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는 피드백 및 보완의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상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자기관리 계획의 수립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요, 생산 엔지니어로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이신데, 자, 이분은요,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세웠어요. 10년 후에 나는 자동차 전문 검사장을 만들어서 미래 환경 개선 및 자동차 산업에 이바지할 거야. 네, 원대한 포부가 들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 바로 비전을 만드셨고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중단기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 정도의 직급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목표를 수립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과제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수립을 하셨고요. 예, 움직이셨어요. 실천하셨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발견을 하고 분석을 해서 피드백, 보완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자, 일정 수립이나 이러한 실행을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비전과 목표를 먼저 수립하시는 겁니다.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시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또는 이렇게 헤매지 않고 정해져 있는 방향을 향해서 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비전과 목표의 수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기관리 능력에서요. 바로 스스로에 대한 태도와 평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축구 선수 다 알고 계신가요? 뭐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두 사람인데 바로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혹시 구단주라면 누구를 스카우트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스카웃의 기준은요, 현재 그 상황에 그 구단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포지션에 적당한 선수라든가 또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는 구단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메시나 호날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메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 플레이에 대한 변화를 나는 꿈꾸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내가 마무리를 꼭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팀을 위한 경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호날두는요,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고 하죠. 수비를 모두 피해서 골을 힘차게 몰고 가서 마무리를 내가 짓는 것이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구단에 지금 필요한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판을 조회한 다음에 스카웃의 대상을 결정하게 되겠죠. 바로 평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평판은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를 가리킨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평판은요, 100% 나의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원래 그렇게 막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신경질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그렇게 오해해요. 자꾸 그렇게 봐서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라는 고민을 얘기하실 때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자, 그러한 오해에 뭔가의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거두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평판은요, 100% 내가 취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오해라고 하는 부분을 좁혀가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 나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번 정해진 평판은 다시 바뀌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단히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평판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이 평판은요, 우리의 인격과 자격에 대한 말, 이러한 평판이 조직이나 또는 직업, 산업 분야 또는 공동체 내에서요, 우리에게 내 경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같은 추천의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긍정적인 평판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의식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인상을 주고 싶으세요? 방향을 정하셔서 나의 평판을 만들고 관리해 가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평판의 개발이나 관리가 얼마나 이 조직이나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잠깐 생각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대답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도라고 하는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간에 그 성공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는 바로 삶에 대한 태도를 들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러한 태도를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도에 대한 선택을 두 가지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같은 상황에서요, 그것을 용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또는 분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타심일까요? 이기심일까요? 어떠한 관점을 선택하는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넉넉함, 야박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이러한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좀 더 나은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긍정적인 요소들까지도 더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 자신을 칭찬하라. 이야기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기운을 내.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자꾸 보내주세요. 언어를 조율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활기차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시고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인사를 할 때 더더욱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시는데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질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 이 일을 망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이러한 약간의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언어를 바꾸세요.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만 일으키는 이 팀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질문하시기보다는 이 팀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죠? 자,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세요? 스스로에게 뭔가 일이 잘 되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언어를 조율함으로 해서 스스로가 바뀌어 가고요. 그리고 스스로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 경험들을 촉촉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